네, 마케나우 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그나마 코스닥이 오늘 조금 힘을 내면서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겹겹이 좀 부담이 쌓여 있는 시장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좀 크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받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확정 실적이 공개가 됐죠. 컨퍼런스 콜도 이제 아마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숫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불안감이 좀 해소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일단 어제는 또 매도로 전환했거든요. 컨퍼런스 콜 이후에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담들은 계속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밤에는 또 원전 계약, 이 체코 쪽에서의 갑자기 이 계약을 일시 보류한다, 정지한다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좀 겹겹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성 종목 쪽으로도 수급이 쏠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호재보다는 악재에 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전망을 조금 찾아보자면 연말로 갈수록 그 환차익이나 배당 수익을 노리는 또 외국인의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1월과 12월은 조금 더 밝은 분위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쉽지 않지만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된 상황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 이슈들 위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AI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 섹터 이슈를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원전 이야기가 가장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뉴스가 나왔는데 충격이었죠. 저도 스마트폰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원전 관련해서 체코 반독점 당국에서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 예상이 되긴 했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오고 관심도 크고 지금 하락세도 어느 정도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상승하는 그래도 업종,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항공이나 조류독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조류독감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가을 들어 처음 발병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항공 관련주는 항공 산업보다는 어쨌든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서 TA항공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의 이슈가 커지고 있고 상승물도 좀 켜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풍그룹 역시 고려아연 어제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 급락했고 오늘도 역시 고려아연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던 업종들이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의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이런 업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관심은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에 많은 눈과 귀가 집중이 쏠려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확정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는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3분기에 반도체 영업이익,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했는데 4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3조 8천억 원대 정도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이런 기대들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지 시장이 많이 관심을 모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7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에 크게 뒤진 DS 부분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 정도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나 DDR5 그리고 SSD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 판매는 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올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투자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시설 투자에 56조 원 정도, 반도체에 특히 48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의 개선할 수 있는 설비 투자와 시설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부분, DS 부분에 47조, 디스플레이 부분에도 역시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HBM이나 DDR5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투자를 조금 더 집중하고 여기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HBM3 판매를 올해 더 가열차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HBM4를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코멘트들도 나왔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이런 컨퍼런스 콜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좀 돌아올 수 있을지가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구간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이 하루 빠져나가면서 하락 반전했었는데 오늘 일장에서도 약세 흐름은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9,000원 선에서 여전히 6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동반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상승 전환했다가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 2% 넘게 빠지면서 19만 900원 선 지나갑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항상 연동되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주가 흐름 연동됩니다. 어제의 상승에서 오늘로 하락 반전한 것까지 똑같고요.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9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래도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에이징랜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TSMC의 한국 유일한 공식 협력사로서 TSMC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전 봐야 되겠죠? 원전 이슈가 어제 저녁에 밤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자,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에서는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하고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원전 사업에 자꾸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도 한번 이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도 역시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걸고 있는데 설계기술 특허를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체코 반독점 당국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체코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연말 정도까지는 어쨌든 일시 보류가 되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결국에는 확실히 이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될 것인지 계약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슈는 스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괜찮았는데 모멘텀들도 받고 있었는데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수원 측에서는 체코 원전 본계약 협상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코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과연 이것이 주가 하락에 일단은 방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종목들은 이러한 소식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는 종목부터 볼까요? BHI의 주가 7% 넘게 빠지면서 11,0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보조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도 역시 6% 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19,9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전기전의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와 동반 6%대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 SMR 소형 모듈 원전의 필수인 수배 전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진과 우리기술도 동반 5%대 꽤 큰 폭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진은 산업용 계측기 제어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기술의 경우에도 제어 계측 전문 업체입니다. 원전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고 세계 4번째로 원전의 핵심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주 동향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코리아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나 속보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장중에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코리아연이 깜짝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폭탄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어제 코리아연의 주가가 장중에 하한가를 맞기도 했고요. 오늘도 역시 10% 넘게 개파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 측에서 기존 주식의 거의 20% 가까운 한 18% 정도 373만 주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주당 67만 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지키는데 좋은 비책이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존의 고려아연 주주들은 이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것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반전 카드가 되면서 오히려 고려아연이 조금 만약에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뭔가 오늘 코멘트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중에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영풍 앵부K 측에서는 이것도 역시 좋지 않은 결정이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해석을 하면서 유증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데일리TV 인사이트 저희 코너에서 고려아연, MBK, 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도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현재 구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95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대 최대 주주인 예림당,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 간에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장중에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이 자사주 주가 수익 스와프 방식으로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티웨이항공 지분 더 사려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주도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1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티웨이항공도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네요. 퀀텀은도 다시금 경영권 분쟁 소식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마감한 바 있는데 오늘 3%대. 근데 오늘 장중에 급등세, 급락세 반복하고 있다는 점. 변동세에는 또 유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 역시 다음 달에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 이슈 재점화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시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해진 오늘 또 시장인데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좀 크게 밀리고 있고 간밤 증시 상황이 안 좋았던 만큼 그만큼의 시장 영향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 그리고 관련된 또 뭐 섹터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가 좀 크게 빠졌고 네. 보니까는 일단 뭐 나스닥이랑 다우 모두 다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간밤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빅테크들 실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뭐 일라이릴리 정도나 뭐 일부 종목들이 조금 이제 부진했다라고 해도 뭐 그런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피로감에 의해서 살짝 쉬어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리 트럼프 트레이드라던가 뭐 해리스 관련주는 또 먼저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살짝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쉬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른 것도 없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지수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제 그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또 고려아연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뭐 다들 지금 고려아연 쪽으로 집중해서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어제 하한가 오늘도 급락 뭐 아침부터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증시가 지수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같은 경우는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뭐 일부 이제 섹터들 그리고 돈이 몰리는 소수 종목들에만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자, 10월에 이런 모든 분위기는 오늘까지로 해서 털어버리고 11월을 또 준비하시는 이런 날로 삼으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안 좋았던 만큼 이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11월, 12월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간밤에 좀 내리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은 좀 억울하게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아 이거 너무 비싸다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간 반면에 한국 시장은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실 더 빠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했고 앞으로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비춰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시장이 좀 어려운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워낙 많이 발표가 되고 또 보니까 네.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 좀 오늘 이슈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슈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월말 월초에 워낙 뭐 많이 발표되고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GDP 발표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씩 차이 나는 정도는 그때그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뭐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나쁘지 않은 영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걱정하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라고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고려아연이 또 지수에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뭐 개장 초까지만 해도 10%대였는데 지금 뭐 20% 이상의 또 뭐 마이너스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수급 관심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제 오버슈팅 구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목표치에 거의 다 도달을 했더니 이게 한 번 정도는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뭐 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도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뭐 눈치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렵게 흘러가는 이런 동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뭐
고려회장 고려아연 측에서는 사활을 걸지 않았나. 아직까지 지분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자 배정으로 이제 뭐 투자자를 유치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뭐 공개 매수 쪽으로 해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자를 주주 배정도 아니고 공개로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부분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서 또 아마 우호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대처가 돼 있지 않았나. 미리 이제 기존에 이제 협력사들 있죠. 뭐 하나 같은 경우도 추석 이후에 같이 회담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은 대기업 연대 쪽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뭐 뚜껑을 열어보면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만큼 90만 원 아래쪽을 내려가면은 반발 매수세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상증자 가격이 보정은 될 수 있지만 67만 원 정도라고 이제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150만 원 구간에 있던 종목을 67만 원에 증자한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주만 좀 잘 넘겨 보시면은 지수를 압박하던 부분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번 주를 넘긴다라는 뜻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을 잘 넘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0월을 이렇게 고려연이 또 울고 웃게 만드는 두 얼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고려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적절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해서 차익 실현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월요일 친대학 코너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랑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부하는 곳에 밴드에 오셔가지고 뭐 체크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전략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 좀 이겨내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또한 또 다 지나가면서 11월에는 반전되는 시장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참 어렵습니다. 네. 뭔가 결과를 아는 소설을 읽는 느낌? 네. 뭔가 결국에는 급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 안에서 급등락이 있다 보니 뭔가 내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또 파트너님께서 중간중간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또 강한 게 보니까는 조류독감 관련 기업들 네. 그 이슈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동해시에서 이제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생각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뭐 매년 나오는데 12월에서 1월 사이 정도에 보통 첫 번째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첫 번째 이슈 때는 잠깐 급등하고 사실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질 때 연이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제 관련주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뭐 치료 관련 쪽으로는 중앙백신이나 이글백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루나 뭐 대성미생물,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매년 이렇게 순환매가 돌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독감이다라고 하면 이제 육계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는 경우 많이 있죠. 뭐 마니커 FNG부터 시작해서 하림이나 체리브로, 동호 팜투테이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이제 뭐 구제역도 그렇고 뭐 럼피스킨도 그렇고 이제 소나 닭까지도 같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수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CJ 시푸드나 뭐 사조 시푸드 등등 그리고 뭐 사조가 들어가는 그룹 이름에 많이 있죠. 사조 산업, 사조 오양, 사조 대림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정말 반짝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뭐 여러 곳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곳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고 주변에 퍼지는 것을 잘 막자라는 정도로 해서 일단락되고 한동안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뒤늦게 어제 시간에부터 올랐던 종목들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관심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이제 하나 그 그룹으로 설정해서 올려놓으시고 하나 설정해 놓으시면 이거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실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넣어두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조류독감 관련, 뭐 육계 관련주 관련
수상 관련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가 또 한번 곡물 쪽으로 엮이면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간혹 엮일 때 있죠. 그래서 뭐 사료 관련주나 이런 쪽도 같이 넣어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슈는 좀 안타깝지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 끝나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 순환매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류독감 오늘 이제 처음 나온 이슈입니다. 사실 강하게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다만 관심주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시세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전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좀 듣고 가죠. 네, 제가 뭐 오래된 종목도 아닌데 어제 밤에 나와가지고 마켓 위너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다행히 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웠던 구간을 이겨내고 이제 업황이 좀 전환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의 차트 중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DS장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제 보유하던 이제 사모펀드 엑시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물량 소화 과정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가를 보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1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은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럴 때는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장대양봉이 하나 늘어나는 이 천장봉이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양봉 하나는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래대금이 폭발한 거 보이시죠? 자, 미국에 1조 원대의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매출에 해당되는 거의 해당되는 금액이죠. 9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이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성과를 이뤄냈다.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첫날은 이 종목을 포착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뉴스로 접하시고 나서 뒤늦게 급등한 다음에 보시는데 제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음봉 2개 정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혹은 이제 한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눌림목이 횡보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노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는 오늘 봉이 없으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장대 양봉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면서 음봉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음봉 나와 있죠. 이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절반 위에서 이 양봉의 절반 위쪽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제 더 내려가지 않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느끼면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살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영향력으로 좀 눌려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기존 양봉 상단 요 85,000원 구간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될 것이고 요 그 고점 부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의 50만 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6만 원 중반까지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을 겪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상장 이후에 사모펀드에서 뭐 단기간에 16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고 엑시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물 부담이 없어졌다. 지금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이 펀더멘탈 게임이다라고 보면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제 로제시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많이 울리실 텐데요. 뭐 이런 너튜브나 이런 뭐 사이트만 들어가봐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런 모습들을 계속 뭐 여러 가지 기록을 갱신한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YG 플러스라는 이 종목 보면서 이 로제 씨 아파트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처음 이제 클릭 한번 해봤을 때 8천만 뷰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8,200만 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오늘 밤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1억 뷰를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도 과거의 광남 스타일이 생각날 정도로 좀 엄청난 열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아파트라는 뭐 술 게임을 뭐 배워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뭐 짧은 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번에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조정 구간 노려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더 내려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 종목이 5,000원 아래로만 내려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 5,000원 아래도 안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라도 그냥 천천히 분할로 조금씩 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물량을 크게 실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다가 뭐 너무 큰 비중을 시키는 좀 어렵고 10% 전후 정도로 해서 그냥 살짝 재미 보고 간다라는 생각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로제 관련주들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열풍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나올 때 빌보드 차트 핫백에 12위권 정도로 진입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봤었는데 실제 진입한 건 8위권이었죠.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이고 글로벌적으로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 이미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스타일 생각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첫 번째 휴식 구간이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반도체주나 이런 종목 삼성전자가 이제 제대로 실적을 내놓고 이제 내년도 HBM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조건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삼순위도 사실 좀 뭐 위태위태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모든 물량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일부 모자라는 물량을 마이크론이 대체하고 있다. 근데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거 받다가 일부 남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삼순위로 들어가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1094, 2094, 3094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공급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도의 큰 실적을 나타낼 수는 없다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급한다는 자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데일리 TV 나와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략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뭐 바닥권에는 30% 이상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서 40%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중에서도 흐름이 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들 소수의 종목들에 집중하시고 뭐 CXL 쪽에 삼성이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네오센 같은 종목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권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 좋은 종목들 자 45,0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도 안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45,000원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거래대금도 폭발하고 하니까 지수만 좀 받쳐줬다라고 하면 아마 장대항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오전에도 이제 뭐 최근 거래량 정도는 다 잡아먹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 수급이 오는 이런 돈의 흐름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실리는 기업들 잘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오늘 이제 오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주주분들 반발에 의해서 합병이 무산됐다라고 해서 이제 철회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신규 법인을 상장해가지고 합병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합병 쪽으로
또 이제 가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금감원 쪽에서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또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산그룹에서는 사업 시너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머신 쪽으로 두산마켓하고 두산로보틱스를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시너지를 노리겠다라는 부분. 최근에 두 기업 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두산로보틱스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개국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는 두산마켓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렇게 자산을 이제 넘기게 되면은 자금을 크게 확보할 수 있겠죠. 최근에 SMR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투자해야 될 자금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그룹사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가 아닐지언정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제 팍팍 밀어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의지가 확실하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흔들림이 나와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냥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 공략 전략 그리고 실시간 전략까지도 장중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고려아연 유상증자 한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뒤로 어제 결국에는 하한가로 고려아연이 거래를 마감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충격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하한가 맞았고 오늘도 갭하락으로 10%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래도 좀 갭을 메우고 있어요. 오히려 양봉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좀 쏟아내는 실망 매물을 양쪽에서 어쨌든 계속 모으는 듯한 그런 양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 점입가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흐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김경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이 고려아연 이야기를 여러 번 다뤘는데 이게 시시각각 변하니까 계속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번 김경은 기자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시고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테니까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일선에서 지금 계속 고려아연 관련된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취재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신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아, 네. 지금 이렇게 산업계를 취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연일 이슈가 되는 이렇게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다툼을 하는 사례도 거의 드물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연일 보도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보도하지 않은 보도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보통 보도자료는 한 회사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제된 언어로 그쵸. 표현을 해서 하는데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다 신중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취재 기자들이 이 가운데서 이게 어떤 게 가치 있는지 어떤 보도자료가 보도할 만한지를 가려내는 것도 지금 일일 정도로 양쪽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도 보면은 다소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도 그러니까요. 많이들 제기되고 있죠. 네. 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감정적인 게 느껴지고 또 뭔가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어제 또 갑작스럽게 고려아연 측에서 2.5조 원 규모,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저도 어제 이 시간에 방송을 하다가 이 속보를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로 체감을 했는데 자, 주주들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사주를 대거 사들여서 네네.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개 매수한 물량 이상으로 또 신주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논리 전개가 일단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개 매수를 해서 사들인 주식이 한 230만 주이고 네네, 그렇죠. 근데 신주 발행 물량이 373만 주거든요. 네.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이제 20% 정도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희석이 불가피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거 유증을 하게 되는 명분도 희석이 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소각을 하겠다고 했다가 발행 주식을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보면은 공개 매수가 생각보다 고려아연 측이 안 됐으니까 이걸 그냥 유증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논란을 뚫고 승부수를 이렇게 둔 이유는 네네. 사실상 이게 의결권 기준으로 봤을 때 MBK 측이 보유한 의결권 환산 주식이 현재로서는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대로 뚝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주주분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지켜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MBK 영풍 측의 지분을 좀 희석시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업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쵸, 네, 없는 의결권이 거잖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소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결권으로 환산한 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양측의 표 대결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권 환산 지분율을 이제 계산을 하면 얼추 누가 이길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표 대결을 했을 때 네네. 누가 이길지 예측을 하기가 거의 그쵸.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격차가 작았잖아요. 팽팽했고요. 사실 이 건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이 양측의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MBK 측이 의결권을 환산을 했을 때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MBK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그쵸. 예채인범 회장 측은 이걸 방어하는, 방어하는 그쵸. 입장이기 때문에 출석 주식 수의 절반이 이상이 돼야 MBK가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거는 MBK가 과반을 얻을 수 있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소액 주주들이 예를 들면 한 5% 정도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주주총회에서요. 보통 고려아연의 그 주주 참석률, 주주총회 참석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높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소액 주주들 주식 수가 한 5%에서 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소액 주주들이 사실 주총에는 참석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5% 정도로 감안을 한다고 해도 5%가 불참률이 만약 참석 안 한다라고 가정하면 가정을 하면 지금 MBK 측이 의결권으로 환산했을 때 지분율이 한 44% 정도 되는데 한 5%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4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한 2 내지 한 3%만 획득하게 되면은 MBK는 과반을 획득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그쵸.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지분율을 유증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36%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분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MBK는 과반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그쵸.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7.8%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MBK 측에 손을 들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풍 MBK 측이 과반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지분을 50%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증으로 일단은 희석을 시키고 30%대로 다운시킨 거네요. 국민연금이 뭐 모두 다 도와준다고 쳐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고려아연 측에서 이런 카드를 내걸었는데 저는 뭐 어제 유상증자의 이 여부 자체도 놀랐지만 그 내용을 또 더 들여다보니까 이걸 또 청약 3% 제한이라고 해서 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도 제한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능한가요? 네, 과거에 그 KCC하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사안이 있을 때도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100만 주 정도 유증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3만 주 정도 청약 주식 제한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게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인데 이제 병합하는 논리가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라는 부분이죠. 통상 이 주식 보유 비율만큼 청약 한도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신주 발행 가액이 당시 주식 거래 가액의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3%만 하게 된다면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식 희석만 감내해야 그쵸, 되고 예. 재산권의 피해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8% 지분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도 MBK처럼 주식수 희석을 감내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MBK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증이 경영권 방어 목적인지 아니면 고려아연이 실질적으로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민 주식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명분이 맞는 건지 한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국민연금 측에서도 가지고 있는 지분이 희석되고 뭔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개인 주주들은 물론이고요. 금감원도 오늘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잖아요.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이게 뭐 물론 다른 건들도 두산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려아연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증 자체가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는 쓰다가 수단 강화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주주들의 자금까지 끌어쓰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이제 MBK랑 고려아연 양측의 그런 명분 싸움이었다면 그쵸. 이제 금감원이 개입할 논리가 그러니까요. 생기게 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유증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아마 이 부분이 금감원이 나서게 될 결정적인 그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거치게 본다면 이게 이번에는 회사 돈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 주주의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다고 해서 MBK가 이게 배임 이슈를 그쵸. 걸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차입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제 MBK가 경영권을 가져와서 매각하게 되더라도 남길 수 있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MBK 측은 이걸 막아야 될 명분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고요. 공개 매수가 경쟁 당시에도 제 분위기를 봤을 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네네. 이 공개 매수가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를 MBK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게 승자의 저주가 불가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아연이 그 대항 공개 매수가를 89만 원 이상으로 올려둔 상황에서 더 네. 올리게 된다면 차입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고 MBK는 사실 10년 정도 고려아연을 보유했다가 한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의 기업 가치, 주당 100만 원 이상 기업 가치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때 매각하면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공개 매수가를 그래도 조금씩 올리면서 대응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주당 100만 원으로 가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차익이 없다.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솔로몬의 재판 뭐 그런 것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더라고요. 회사가 더 이상 재무구조상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MBK가 한 발 물러섰던 건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 배수의 진을 MBK가 쳤거든요. 네네. 이전에 그 최저 매입 물량 한도를 없애버리면서 MBK는 무조건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구명 보트를 불태워서 없애버린 그렇죠. 그냥 떠내려 버린 거죠. 네, 형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노를 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근데 이번 유증이라는 카드는 그 MBK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랬던가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대체적으로는 자사주 신탁으로 갖고 있는 1.4%의 그 주식을 의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로 넘기지 않을까 정도로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고려아연에 내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판이 완전히 뒤집힌 모양새입니다. 이제 일반 주주들의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 아마 회사의 재무 구조는 이렇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그저 수수방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또 뭐 하루 이틀 만에 반격 카드를 고려아연이 꺼내 들었습니다. 유증이라는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카드를 던진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아연이 만약에 이번에 유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뭐 법원이나 아니면 뭐 금감원 쪽에서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고려아연이 이걸 밀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추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고려아연이 확실히 승기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MBK 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생각을 해본다면 경영권이 없는 그냥 최대 주주로만 그렇죠. 남게 되는 겁니다. 그전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 이제 영풍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주조합 지분이 이번에 20% 정도 우선 배정을 하게 되는데 한 5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게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한다고 치면 한 3.4% 정도 의결권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려아연 측과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을 들 것으로 가정을 한 상황에서는 네네. 고려아연 측과 최윤범 회장 측과 MBK 측이 거의 지분율이 동등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과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증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MBK가 이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최대 주주와 최윤범 회장 측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완전히 막을 내리기에는 또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뭐 그전까지는 어쨌든 장내 매수하면서 계속 이제 지분을 서로 조금씩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고려아연이 유증 카드를 꺼내니까 다시 이제 또 고려아연 측이 약간 우세해진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려아연 뭐 유상증자하면서 이유를 여러 가지 댔겠지만 이게 실제로 주주들이나 시장에서 납득이 될 만한 명분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싸움이 둘만의 싸움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론이나 주변에서의 평가들도 중요할 상황이 될 텐데요.
네. 명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이렇게 뭐 KT 같은 그런 기업처럼 소유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이상으로 기존 그 최대 주주들도 제약을 걸면서 본인도 사실 제약이 걸리는 거죠. 그쵸. 제약을 걸면서 이런 형태의 유상 증자 방식을 내놓은 건데요. 뭐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소액 주주와 일반 국민들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개방하고 기존의 경영권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상장 폐지 리스크를 줄이고 지금 유통 주식수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이런 주가 변동성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은 계속 살아있기 그쵸.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장내 매수 이슈도 지금 여전히 그쵸. 그렇게 보면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변동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도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고려아연을 저희가 손대고 뭐 더 거래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려아연 양봉이 뜨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누군가는 또 지금 던지는 걸 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게 단타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뭔가 취할 수순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까지 과열되고 지금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오늘 뭐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하겠지만 금감원이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네네. 것밖에는 없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그쵸. 하거든요. 금감원이 고려아연이랑 영풍에 대해서 회계 조사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딱 고려아연만 타겟을 한 것은 아니고 네네. 뭐 두산그룹 사업 재편하고 이제 신한금투 파생 상품 사건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질문 없겠죠. 쏟아지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차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해놓고 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기존 주주들은 분명히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고려아연이 내어놓지 않는다면 금감원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방안은 앞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랑 이제 두산 밥켓이 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시킨 것처럼 이런 간접적인 방식도 쓸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유증에 이어서 시장의 상황이나 분위기,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는 김경훈 기자가 그 온도를 느끼게 해 줬는데 일단은 뭐 고려아연이 뭐 유증을 하면서 내놓은 이야기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뭐 이 주주의 유상증자의 이런 제한도 두고 숫자로 제한을 두면서 국민기업으로서 팔바꿈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자, 이게 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유증만 방법이었는지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도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어느 정도 내놓을지 저희도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김경훈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파운드리는 원래 반도체 생산을 의미합니다. 설계를 맡은 팹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 회사가 대신 생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파운드리는 팹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전문 공장인 셈이죠. 파운드리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세한 공정 하나에도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몇몇 대형 기업만이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했지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파운드리는 이를 위한 하드웨어, 즉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팹리스는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는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파운드리의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배운 파운드리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데일리TV 본방사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서지간에도 싸움 난다. 맥심 커피. 진짜 맥심도 세계로가 챌린지 한번 찍자. 세계로가 챌린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요즘에 옴브리뉴 챌린지 하던데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 왜 그러냐면 맥심이 세계 진출을 해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그 슈퍼러브에서 슈퍼러브 채널 보시는 분 축구 팬들 많으시죠? 그 슈퍼러브에서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하고 개고생해서 넥슨 아이콘 매치까지 이끈 거예요. 그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로. 막 피를로 만나려고 막 2시간씩 기다리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막 박지성 선수가 자주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맥심 커피 가지고 커피차를 배달해서 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맥심 저거 수출하면 잘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세계로가 챌린지 한번 찍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 했는데 일단 동서는 굉장히 은둔형 기업이에요. 왜 은둔형 기업이라고 다루냐면 주식 그 뉴스에서는 주로 그러면 주식 정보를 안 주거든요. IR을 안 하세요. 그래서 보고서가 없어요. 레포트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레포트가 한 8년 전인가? 그거 있을걸요, 아마? 레포트가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뭘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죠. 뭐 동서 감상문을 쓸 수도 없고. 근데 뭐 반면에 그렇다고 활동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사회문화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 커피 클래식이라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 뭐 맨날 우리 무슨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뭐 수도권공화국이라고. 인천공항도 또 수도권에 엄청 크게 짓고 그래서 지방 맨날 소외되고 이러니까 지방 주로 돌면서 뭐 청주나 이런 데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요. 그런 활동을. 그리고 동서문학대상이라고 경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성 신인 문학상이에요. 이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타신 것도 여성 작가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여성 작가의 어떤 처음에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인을 발굴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둑 팬들 있죠. 요즘에 옛날에 저는 뭐 조훈현 시절, 이창호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진서 구단이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신진서 구단이 그 동서 입신 최강전에서 많이 우승했거든요. 동서 입신 최강전이라고 맨날 그 바둑 대회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클래식, 뭐 바둑, 문학 이런 거 활동 많이 하거든요. 사회문화 활동. 그래서 그리고 잡지도 있어요. 매월 발내는 잡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소비자들이라던가 일반 국민하고 소통 되게 많이 하네. 이런데 유독 요 주식시장 씬에서는 이 IR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은둔형 기업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정말 다양하게 해요. 그 IUC가 맥심 모델로 되었을 때 그 되게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성수동에도 했었고요. 그런 아이디어 번뜩이는 것들 MZ 세대 그 마케팅 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회사 전체적으로 임직원이나 이런 쪽에서 뭐 나와서 말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래 동서 같은 이런 배당주들 우리나라에서 너무 맨날 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배당률이 높으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은 개인 투자도 받는데 그 보통 배당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나라들은 다 막 나이 든 회장님들이에요. 7, 80대 회장들이 7, 80대 가지고 신사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어차피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신사업에다가 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승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근데 보시면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 올 때도 그 상속세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나오느냐? 배당금. 그러니까 지금 동서도 거의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배당금이 엄청 꽂히잖아요. 그 배당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를 깎으면 또 개인 투자자 배당 수익률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저희도 배당을 많이 받고 뭐 회사 임원들도 배당을 많이 받고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동서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많이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맥심 커피 뭐 이거 빨간색은 사실 오리지널이라 노란색이 더 저기 눈에 익으실 텐데 지금 안성기 씨가 저는 항상 생각나거든요. 지금 안성기 씨가 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최민식 씨가 그때 저기 보필하면서 나왔잖아요. 그 되게 최민식 씨랑 박중훈 씨가 근데 되게 걸음걸이도 좀 안 좋으세요. 저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맥심 모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표정이 떠올라요. 그리고 요 안성기 씨는 저는 두 개 떠오르는데 이거랑 그 무슨 NGO 단체인가 거기서 이 아이가 배고프다는 걸 알까요? 뭐 그거 있잖아요. 짤에 많이 쓰이는 거 그거 생각나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복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맥심 잡지에서 맥심 잡지 모델이 됐습니다. 재미로 보시라고. 예, 맥심 모델입니다. 웃기죠? 맥심 잡지,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잡지죠. 자, 이런 모습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맥심하고 그 맥심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자, 요즘에는 공유가 모델입니다. 자, 이제 맥심에서 커피 믹스 시장을 점령해서 거기 삼박자 커피라고 거기 프림하고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프림하고 설탕을 뺀 원두 커피 분말 시장이 그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카누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카누가. 남양의 루카스 그리고 농심에서 무슨 녹용 들어간 커피 만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다 망했어요. 그렇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누가 여기를 평정했다. 그래서 공유 씨가 이때부터 카누 모델을 했고요. 자, 여기가 그 강원도의 원주의 그 오크밸리 뮤지엄산이죠. 꼭 가보세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가을 날씨에. 이 뮤지엄산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지금 공유 씨가 여기서 찍은 것이고요. 카누입니다. 그래서 카누로 또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시장이 열렸느냐? 캡슐 커피 시장이 열립니다. 이렇게 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맨 태초에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다방. 우리가 별다방, 콩다방이라고 부르던 시절 말고 그 더 전에 완전 다방. 다방에서 막 커피 배달하고 막 그 재미로 어르신들이 갔었던 그 다방이 있다가 맥심 커피가 나오고 나서 집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 지나면서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88년 이후에. 그래서 커피숍이 생기니까 맥심 커피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커피숍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득 수준이 올라서 커피숍으로 가던 그 초기가 지나니까 커피값이 또 너무 오르는 거예요. 커피값이 막 5,000원, 6,000원 한 잔에. 밥값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서 커피숍이랑 비슷한 거를 먹을 수 있는 캡슐 커피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지금. 그거에 맞추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자해했다. 은둔형 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템을 꽂으면서 그 시장마다 전부 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맥심 커피 80% 점유율 넘고요. 카누도 80%가 넘어요.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슐 커피 시장은 반대로 여기에 1인자, 2인자가 있는 시장을 공략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2024년에 처음 시작한 거. 아까 전에 동서 커피 문학상, 동서 커피 클래스, 동서 입신 최강전. 이거 바둑, 문학, 음악. 이거는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
2024년에 새로운 게 하나 생깁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저는 동서가 은둔형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기업의 그 내용, IR 부분에서 소통을 안 해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하고 소통을 안 해서 증권사랑 소통을 안 해서 붙은 별명이고 실제로 이런 활동들은 정말 다양하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정말 크죠. 왜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느닷없이 갑자기 2024년 올해 첫 1회를 시작했느냐. 카누 바리스타를 새로 진출했기 때문이죠. 지금 맥심 커피 시장을 다 먹었는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먹을 시장이 없으니까요. 그 젊은 사람들은 맥심을 또 안 먹어요.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중장년층들이 힘든 일 하고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누로 지금 점령을 했죠. 분말 원두커피 시장을. 그다음에 캡슐이 뜨자 카누 바리스타를 런칭을 했습니다. 카누 바리스타를. 이건 캡슐 커피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소문을 내고자 바리스타를 뽑는 챔피언십을 이거를 1회를 시작했다. 이게 전환점이죠. 올해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카누가 카누 바리스타로 캡슐 커피 시장을 점령하러 나선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IR 자료도 없고 뭐 보고서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의미하는 바를 캐치를 하면 돼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뭐 직접 나와서 회장이 말해주질 않거든요. 김석수 회장님 말해주지 않아요. 이름도 석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음식료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나와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사회문화 활동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걸 보고 힌트를 캐치하면 됩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했다는 것은 의미가 정말 크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카누 바리스타로 캡슐 커피 시장을 이겨내게 공략하겠다는 거죠. 자, 올해 5월 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커피 원두 수급 동향 점검 및 물가 안정 협력 당부로 이디야 본사를 방문합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왜 이디야를 갔을까요? 이디야는 가격이 싼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더 높은 데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왜 갔느냐?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는 핑계로 커피 전문점들이 다 가격 인상을 하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력을 당부하러 갔는데 이디야 본사를 찍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자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옛날에 뭐 그 팝업 스토어로 열릴 때 그것도 있었어요.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는 잠깐 하다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그레 바나나 마두유도 있었고 이 지금 맥심 커피도 있었고 그 커피숍하고 바나나 우유 만드는 그걸 차렸어요. 빙그레는 빙그레 나름대로 하고. 근데 그 맥심은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 안정을 협력 당부해봐야 이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원두 커피 가격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두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커피 원두 국제 가격. 이 밑에 파란색은 아라비카고 요거는 로부스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2020년도부터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숍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처음에 다방에서 맥심 커피 넘어온 다음에 맥심 커피에서 커피숍으로 넘어갈 때가 언제죠?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고도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 성장이 끝났어요. 88년 이후에 한강의 기적 그때가 제일 빨랐어요. 금리도 막 20% 하고 그러다 한번 크게 IMF 맞았고. 그 뒤로 다시 어떻게 했다 이제는 소득 수준조차 넘어서는 가격을 가버린 거예요. 곰탕이 12,000원하고 커피 가격이 6,000원 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는 이 시기에 카누 바리스타를 런칭했다. 절묘한 시점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제 도입해서 뭐 외국인을 넣어가지고 인력을 더 싸게 하겠다는 거죠.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로봇 쓰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자, 어쨌든 카누 바리스타입니다. 카누 바리스타의 전용 캡슐이 있고요. 자, 카누 바리스타가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발주자예요. 여기서 1위는 누구냐? 네슬레. 근데 하필이면 또 그게 몬델리지 브랜드예요. 지금 동서식품의 지분을 몬델리지랑 동서가 반반씩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몬델리지 브랜드예요. 여기서 파는 거 오레오 다 몬델리지 거예요. 오레오 과자도 그렇고 네스프레소랑 돌체구스토가 다 저기다 몬델리지 거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얘가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외계인처럼 생긴 거 있죠? 1, 2.
얘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가 들어갔는데 머신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 캡슐 커피를 계속 먹어요. 만약에 동서 캡슐을 먹으려면은 동서 바리스타, 맥심 바리스타를 다시 사야 돼요.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그래서 생각해낸 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타벅스 것도 팔고 있죠. 자, 1, 2가 2위고요. 자, 1, 2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걸 공략하려고 캡슐만 만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카누 캡슐은 1, 2랑 네슬레에서 호환이 안 돼요. 그럼 그 캡슐 사서 뭐 할 거예요? 공기놀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머신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머신하고 패키지로 팔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하고 패키지로 팝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또 있죠. 집에 일리나 네스프레소나 돌체구스가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뭐 공유가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이뻐서 살려고 해도 솔직히 그 10몇만 원 하는 거, 20몇만 원, 30몇만 원 비싼 거 50몇만 원 하는 거를 그걸 버리고 이걸 산다고요? 안 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스프레소나 일리의 캡슐 커피가 여기 호환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용 캡슐 커피가 있고 네스프레소 머신이나 돌체구스토 머신에 들어가는 거를 요 머신, 카누 바리스타 머신에서 호환되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가 있죠. 처음 후발주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략해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동서가 요즘에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런 모습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 가을 최고의 선택. 가을 호수 위에서 카누 타며 맥심 커피 한 잔. 네,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성적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으로 보시나요? 리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리뷰고 뭐고 주가가 지금 푹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갖고 계셨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화색이 도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 실적 발표 쪽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한 번 더 얘기해봐야 마음만 아플 뿐이죠. 그쵸. 근데 분기 실적 자체는 완벽하게 일단 지금 DS 반도체 부분만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에 완전히 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컨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빠르게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갑자기 삼성전자를 쭉 끌어올렸던 그러다 보니까 지수까지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저희가 관심 많은 거는 과연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퀄테스트 통과해서 거의 납품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왔던 얘기가 HBM3E 관련돼서
물론 뉘앙스는 확인은 또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예. 중요한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는 완료됐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비슷한 뉘앙스가 일단은 지난 2분기 때도 같이 IR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저희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주가는 쭉 밀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또 기대감을 던져주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HBM3E가 이제 10% 초반 정도로 총 매출에 차지했던 부분들이 이제 3분기가 그랬죠? 4분기 넘어가게 되면 50% 가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약간 또 고무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 좋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통과해서 실적 변화 나오는 것까지 저희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무 기대감이 없었는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HBM4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준비 다 하고 있고 내년이면 내년 하반기에는 양산 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도 같이 나왔던 게 이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지금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컴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래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고 현재 구간 61,200원 선 회복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주가 워낙에 부진했었고요. 특히 네. 외국인들이 33거래일 연속 팔아치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감 속에 이제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반도체 겨울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네, 반도체 겨울 뭐 윈터 이즈 커밍은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외국계 쪽에서 모건 스탠리가 심심하면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재미 볼 뻔하다가 좀 실패했고 또 사과했고 이번에도 겨울로 막 떠들다가 지금 사과한 상태인데 네. 사과도 반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애플인가요? 예, 근데 일단 사과를 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겨울이 온다라는 시각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AI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HBM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그 HBM 시장에서 왜 공급 과잉과 관련된 쪽에 우려감을 키웠느냐라고 봤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HBM 시장은 이제 처음부터 가정이 틀렸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문자 방식에 대한 어떤 OEM 쪽에 대해서 이걸 너무 강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HBM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KPX 투자가 거의 좀 완료가 되기 시작하기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라고 봤더니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 계속 투자하면서 2분기에서 3분기 또 4분기까지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반성을 이끌어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주축이 돼서 나오는 AI 칩, 특히 가속기 쪽에 대한 변화들은 내년까지도 연결이 될 걸로 보는데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만큼의 강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부분들은 계속 또 관심이 높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쪽은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우리 앵커님은 스마트폰 바꾸신 지가 언제시죠? 작년쯤 바꿨던 것 같아요. 네, 바꾸실 계획 없는 거죠? 작년에. 이제 또 추가로 바꾸실 네, 계획 없는 거죠? 뭐 한 대 더 산다든가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러진 않죠. 네, 예. 저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교체하실 때가 되셨을까요? 네, 좀 얼마 안 됐는데 더티하네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네. 이런 메모리 업황을 볼 때 자꾸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그리고 또 저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PC 교체 수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교체 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되면서 AI가 탑재되게 되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봤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증가율을 보게 되면 많아봐야 한 자리 숫자 때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여기 탑재되는 메모리 쪽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레거시 범용 메모리죠. 이쪽은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메모리에 대한 관점들이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중국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중국 쪽에서 열심히 또 우리 삼성 따라가자, SK하이닉스 따라가자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뒤에 얹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HBM이 이끄는 메모리 시장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만 좋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을 냈다가 단 1만 원만 다시 올렸잖아요. 13만 원으로. 네.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무슨 전통 시장에서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근데 일단 실체액을 인정해서 가격은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디램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아직도 12만 원, 13만 원 타령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좀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HBM 시장에 커가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또 계산을 충분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많이 얘기하는 거는 포워드 쪽의 실적보다도 PBR 대비해서 반도체 메모리 업체가 네. 이렇게 높은 PBR 가질 수는 없겠다는 점도 같이 내포가 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서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3자 사이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셋이 포옹하면서 동맹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나오는 균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죽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 또 주가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레벨업된 실적들이 나오고 거기에 계속 또 투자하는 모습들 나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주가가 변하는 과정들은 계속 또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동맹 속에서 실적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뭐 실적도 잘 나왔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본격적인 AI 시대에 돌입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AI 현재 기술 발전 상황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 쭉 나오면서 이제 많이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과연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AI를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돈은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돈 벌 수 있겠느냐라고부터 그러면 계속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네. 쪽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일단 나왔던 기업들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먼저 알파벳 구글 나왔고 거기다가 메타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습니다. 네. 세 가지 회사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두 회사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물론 예상만큼의 그 정도 성장률이냐 아니냐라고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보게 되면 한 30%씩 클라우드가 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컸을까라고 보게 되면 보통 보면은 AI가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 이제 똑똑해졌어. 물어보세요. 다 답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데 답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네트워킹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딩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모든 학습한 결과가 여기 갖고 있고 저희가 물어보게 되면 클라우딩에서 내려오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클라우딩의 이용들이 많아진다라는 쪽들이 반도체의 수익성 AI가 끌어가는 빅테크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가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단적인 예로 챗GPT를 한번 볼까요? 챗GPT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오픈 AI가 개발하면서 그냥 어떤 상업성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공성을 강조를 하면서 AI를 개발하다가 지금 보니까 돈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챗GPT 같은 경우 이용할 때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못 물어보죠. 네.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돈 내라. 한 달에 29,900원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한 70%는 다 유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서 AI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돈이 되네. 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게 돈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준 거고 그러면 그거를 또 직접적으로 클라우딩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쪽은 알파벳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모델이 완성됐다는 쪽에서 시장은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면 완벽하게 AI가 돌아가서 모든 물음에 거의 신처럼 대답하게 되면은 다 알려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네. 지금 아직까지 계속 학습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또 결과를 보여주는 추론 과정들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아지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들은
그러면 계속 또 학습과 추론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KPX 투자는 여전히 이번에 나왔던 이제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메타도 주가가 시간 외로 좀 밀리긴 하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여전히 우리 투자하겠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주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투자 좀 줄이고 나한테 배당 좀 더 주고 거기다 자사 좀 매입해서 주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nope. 아직까지는 계속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간극이 있다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주식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AI 쪽은 여전히 투자를 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계속 이 부분은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 그러면 이어가지고 충분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또 좋은 거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다음에는 우리 블랙웰 시리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블랙웰이 지금 추가적으로 TSMC랑 약간 뭐 설계부터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는 4분기 초반부터 쭉 나올 걸로 봤는데 그게 좀 지연된 거죠. 네. 그래서 한 4분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상 없다. 빨리 진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HBM3 시장도 같이 연결해서 커질 거고 여기도 만족 못 하십니까? 오케이. 내년이면은 또 루빈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레벨업 된 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고도화된 AI를 좀 학습하기 위한 가속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AI 시대에 일단 이게 뭐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논리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진행돼서 한 초중반까지는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돈 먹는 하마라고 말하는 그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 향방은 갈라준 것도 결국엔 HBM이었고요. 올해 뭐 SK하이닉스는 HBM으로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고 그동안 삼성전자는 그늘에 가려서 그동안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영업이익도 또 7조 원을 넘어섰어요. 결국엔 HBM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는 또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참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또 한미반도체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도 또 그렇죠. 시소게임.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일단 독점적으로 이끌어가던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향의 모습들이 네.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만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오는구나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그러면 독점점 지위 빠질 거고 그러면 일단 정리 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약간 이제 봤던 프리미엄이 약간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이닉스 그러면은 이제부터 뚝 끊기고 다 삼성전자로 들어올 거야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대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가 변화가 나와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안도의 한숨. 하지만 하이닉스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위상에서 지금 납품하는 또 내년까지 들어가는 HBM3 이쪽에서 뭐 8단, 12단, 뭐 12단까지도 거의 다 납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장의 실망을 통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할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점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탄력에 반대대로 밀릴 테니까 자리 한번 보시면서 오히려 하이닉스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들어가보는 전략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이제 결국엔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는 뭐 그동안 이 AI 반도체 경쟁에서 좀 뒤처졌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위기론에 휩싸였었습니다. 구원투수는 역시나 뭐 엔비디아 향의 HBM 납품일 텐데 이제부터 거래를 이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HBM4도 개발해서 완료하겠다, 양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HBM4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HBM3는 처음부터도 못 들어가고 중간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고전을 했는데 네. HBM4는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서 하나의 중요한 벤더로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겠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과정들이 HBM3를 엔비디아로 들어가는데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엔비디아와 TSMC와 SK하이닉스가 쓰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삼성전자는 안 씁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이게 더 기술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쓰겠습니다라고 계속 들이미는데 엔비디아는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편하게 우리 쓰는 방식대로 바꿔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오케이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노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예,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러면 조금 더 그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MR/MUF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삼성은 하이닉스에 쓰는 방식과 이제 비슷하게 갔으면 했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고 아 이거 좋은데요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간극들이 그러면 HBM4에서도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방식은 또 HBM4로 갔을 때 어드밴스드 MU/MRF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MR/MUF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식. 아니요, SK 하이닉스 방식 하이닉스 쪽으로 방식? 예, 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럼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또 하겠느냐? 다른 방식을 고수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그거를 또 인정을 해주겠느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것도 자존심 싸움인가요? 원래 기술 엔지니어들은 자존심이 그래서 저희는 시장 보면서 시장 빠진다 그러면 바로 정리하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은 그냥 네. 그런 것보다 내 자부심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또 아직 HBM4를 그럼 통과를 하겠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무조건 HBM4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오케이 와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갖고 또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분에서는 또 이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채울 수 있겠지만 아직 거쳐야 될 관문들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우리가 또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서 또 네. 의심이 좀 되기도 합니다. 반도체 업종에도 대선 리스크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비판하면서 또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좀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까?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또 변수가 하나가 떠오르다 보니까 지금같이 그냥 편안하게 미국에 가서 공장 지게 되면 돈 받고 이제 지원받고 할 수 있는 칩스법이죠. 네. 이거를 안고 이제 우리 그러면 어디 가서 공장 지을까 이렇게 보고 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유세하면서 딱 던진 거죠. 칩스법은 bad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아니 왜 이런 부자 기업들한테 돈 이렇게 잘 버는 기업들한테 왜 미국이 돈을 주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느냐? 네. 참 유치한 일이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데 그 유인은 이제 포지티브한 게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거는 그러니까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와. 그러면 그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포지티브 방식. 근데 트럼프의 공화당은 네거티브 방식. 아니, 니네 밖에 있으면은 미국 밖에 있게는 니네 피해를 볼 걸. 우리 관세 있잖아. 하다 보니까 관세를 계속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이제 또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보조금 없고 그냥 우리 관세 올릴 테니까 안 그러면 니네 밖에서 고생해봐라고 하는 대안으로? 쪽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먼저 언급했던 쪽은 대만 반도체 네. 그리고 또 TSMC 쪽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압박이 나오겠거니 따라서 좀 최근에 실적은 괜찮아도 TSMC 같은 경우 주가는 쭉 밀리고 있는 게 이런 영향권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불안감은 갖고 이제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 이제 재임에 재선에 성공했었을 때 그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산업별 여파가 나오느냐 이거는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는 보되 이게 그대로 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예. 일단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법으로 발효되고 산업적인 정책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쪽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비용이 드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실제 정책과 관련된 쪽들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확정됐었을 때 네. 아마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트럼프냐 결과를 보고 정책 변화 여부를 확인해 봐야지 이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반도체 중소형주 단이나 좀 더 그 밑에 있는 종목 단에서 좀 종목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반도체가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고민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오늘 에이징랜드 뭐 이런 것도 가고. 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에서 새로운 AI 가속기를 또 개발했다. 이거 엔비디아 거보다 더 좋다라고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해요. 네. 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연관되는 에이징랜드부터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봤는데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온 솔루스 첨단 소재네요. 네. 네, 이것도 연관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일단 오늘은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할지는 또 저점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고민스러워요. 네. 그래서 낙폭 과대 이후에 또 주가가 좀 탄력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리 이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지금 가장 이제 변화들은 그럼 삼성전자가 HBM4와 함께 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삼성향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삼성향. 예. 그러면 네. 지난번에 수주 공시와 함께 찾아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YC죠. 오늘 YC. 지금 아까 주가가 한 10% 이상 올라가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STI 같은 경우 이것도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면서 강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모두 다 삼성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영향을 끼치나 이런 거 보면서 변화를 할 텐데 아마 시장은 그럴 것 같아요. 좀 확신에 찬 가능성은 여러 차례 이제 삼성전자가 코클 테스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좀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로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동향들 보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의 구원 투수는 엔비디아의 납품의 핵심 여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HBM4 선점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 좀 안도감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집으로 끌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고 한 1, 2차 방정식 정도로 풀어내면 투자를 하기 쉬운 시장인데 우리 시장은 변수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추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 시장을 추정하기도 하고요. 기업 실적도 봐야 되고 북한이 ICBM 도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기업 자체적인 리스크도 체크해봐야 되고 이슈도 너무나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시장에 일본 시장, 일본 상황까지 하나 더 고차 방정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7차, 8차, 9차 방정식 같은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또 글로벌 시장에 파장이나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에서는 이 정치 체계가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제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인데 중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는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총수가
총리를 역임을 하면서 국가 운영 전반적인 행정과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연합한 공명당까지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의 그런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서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결과 이 선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단은 이 집권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이러면서 자민당에 보시는 것처럼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40~50석가량 줄어들었고 같이 열린여당을 펼치고 있는 공명당도 역시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 열린여당이 지금 과반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입헌 민주당의 좌석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특별국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총리를 뽑는 이 의원 내에서의 투표가 벌어지는데 과연 지금 이시바 총리가 과연 연임할 수 있을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입헌민주당의 대표가 총리로 등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일본에서 이 의원들의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이런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의 국민들이 이런 비자금 스캔들에 심판을 했다. 지금 현재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 결과였다라는 그런 의견들, 일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봤을 때 과연 그것만 이유였을까? 일본 국민들의 내부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플레나 아니면 엔저 현상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입 물가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언론이나 뉴스 평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그전까지 어쨌든 15년간 자민당 체제,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아베 전 총리가 집권했을 때 그런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국민들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전에 한번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지금 달러 엔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 한 100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엔, 150엔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일본 여행 가기엔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일본 내부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엔화 강세,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강세로 일본이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엔화 강세를 미국 쪽에서 굉장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의 엔화 강세 추구하지 말아라는 노골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협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젠 미국 대통령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스탠스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 올리고 엔고여도 우리 시장은 참 불안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오늘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금리 인상은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고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IMF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지난 8월에 기억하시죠? 엔캐리 청산 때문에 크게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아니다. 지금처럼 그냥 금리를 낮출 것이고 오히려 엔저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엔저로 가고 지금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원화도 이 엔저를 따라갈 수 있는 동조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시장의 수출 시장의
불리한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기업들의 실적이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좌고우면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은행의 결정, 금리 결정 여기에 일본은행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BOJ의 금리 결정 발표가 있을 텐데 네. 오후쯤에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중에 또 달러 엔 환율이 153엔을 찍기도 했더라고요. 관련 동향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현나와 1부, 2부로 오전장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